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얼마 전 생일이었는데요. 사실 그 생일은 진짜 제 생일은 아닙니다. 정확히 그날 태어났는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날을 생일로 했냐고요? 제 주민등록증에 적혀 있는 생일이 그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사람 꽤나 사연이 있는 사람이구나 싶으실 겁니다. 예상하신 대로 저는 사연이 아주 깊은 사람이긴 합니다. 40년 넘게 살면서 저처럼 불쌍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힘드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상하게도 다른 분들의 고난 어린 사건들을 듣다 보면 세상에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오히려 기운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짬이 날 때마다 즐겨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저도 사연을 보내보자 싶어 글을 시작해봤습니다. 이제는 좀 그렇게 털어내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생일 초를 불며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했고요. 저는 4살 정도 되었을 때 금방 오겠다는 엄마를 기다리다 문 닫는 시간까지 나타나지 않아 경찰의 손에 이끌려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찾으며 울지 않는 저를 향해 경찰 아저씨는 야, 너는 왜 엄마도 안 찾니? 라며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던 건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엄마도 제 친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육원 앞에 버려진 걸 원장님이 거두셨고 그때 제 생일도 생겼죠. 그러다 2살쯤 되었을 때 입양이 되었고 그 집에서 살다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저를 버린 양부모는 얼마 뒤 파양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아동유기 같은 죄가 처벌이 잘 되지 않았나 봐요. 그 사람들은 벌 받지 않은 거 보면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7살까지 보육원에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봉사자로 온 한 남자가 저를 입양하고 싶다며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이 되어 가는 날, 절 부럽게 바라보던 친구들과 동생들의 눈이 잊히지 않습니다. 내심 우쭐해서 갔죠. 보육원 생활이 아주 싫진 않았지만 선생님 수는 적고 아이들끼리 거의 모든 생활을 해가는 곳인지라 항상 사랑이 고팠죠. 누군가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기분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물로 채우는 것보다 더 헛헛한 기분입니다. 그런 제가 입양을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새로운 가정에서 그저 사랑만 받으며 살 생각에 들떴습니다. 꼭 착한 아이가 되어 양부모님 마음에 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제 방도 있고 제가 입을 수 있는 옷도 장롱 가득 있었습니다. 그 물건들은 새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다른 보육원생들과 함께 물건을 쓰다 보니 그런 부분에 예민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온전히 제 것이라는 게 중요했죠. 좋아하는 절 보며 양부모님은 기뻐하는 듯 했지만 슬픈 얼굴도 보여 멈칫하게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생활한 지 일주일 만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양어머니가 제 뺨을 때리며 넌 왜 우리 민준이처럼 굴지 않는 거야? 라고 소리쳤거든요. 민준이라는 아이가 어떻게 집에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아이처럼 굴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처럼 행동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불가능했죠. 한번 제게 손을 댄 양어머니는 수시로 저를 때렸습니다. 제가 그를 몰라서 때리고 화장실에서 손을 닦다 물이 튀어 때리고 밥 먹을 때 눈치 본다고 때리더라고요. 어떤 날은 절 보지도 않고 멍하니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하루 종일 밥을 주지 않아 배가 고팠지만 맞지 않아 좋았습니다. 양아버지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그저 슬픈 눈으로 절 바라보다 멍든 저의 얼굴이나 몸에 약을 발라주고 피가 난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어깨를 짚고 토닥거리고 밥을 챙겨주거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렇게 2계절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여름 짧은 옷이 긴팔옷이 되고 두꺼운 스웨터를 입는 계절이 되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니 가방을 들고 있던 양아버지가 제게 옷을 입히고 차를 태워 다시 보육원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원장님이 나오셔서 저를 데리고 다시 보육원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울면서 들어간 방에는 저를 부러워했던 그 친구들이 이제는 저를 불쌍하다는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부터 몸 곳곳 여기저기 멍이 들어있던 저는 고개를 못 들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제게도 있었거든요. 모멸감이랑 패배감이라는 것이요. 그 탓에 저는 더 내성적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인 제가 입양되는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기가 죽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저를 원장님은 매일 좋은 말을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있던 보육원은 성당에 있어 수녀님들이,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힘들어하는 원생들에게 항상 기도하자고 하셨거든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발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줄 수 있는 양부모님을 보내달라고요. 그 기도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 보육원 봄 운동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도 역시나 경기는 하는 둥 마는 둥 뒤쪽에 서서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아저씨가 다가오시더라고요. 여기서 혼자 뭐하니? 왜 혼자 놀고 있어? 라고 물으시는데 저는 대답도 않고 땅바닥만 긁었습니다. 그런 저를 가만히 곁에서 지켜보시는 할아버지 곁으로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절 가만히 지켜보시더니 너 우리랑 가서 살래?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여 할머니를 바라보니 왜? 그 말엔 대답이 좀 하고 싶어?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만화에 나오는 마음씨 좋은 할머니 같은 얼굴을 한 할머니의 미소에 저까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저도 알았겠죠. 그게 저에게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제 손을 양쪽에서 잡으시더니 너 약속한 거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가기로 라고 다시 물으시기에 네, 가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주기적으로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자주 보며 가까워졌죠. 아이들은 다시 저를 부러워하는 얼굴과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처럼 우쭐하지는 못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이 되고 저는 보육원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시는 집은 주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되게 넓고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작은 마당도 있었습니다. 계단을 7개 정도 걸어 올라가는 곳에 현관문을 여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전에 양부모님이 생각나 무섭기도 했고요. 문을 열고 들어선 마루에는 제가 오면 먹이려고 차려놓으신 음식이 잔뜩 있었습니다. 저를 그 상으로 안내하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얼른 먹으라며 수저를 쥐어주셨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에 두려웠던 마음은 잊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정말 배가 터지겠다는 말을 처음으로 느껴본 날이었습니다. 보육원 수녀님들이 챙겨주신다고 챙기셔도 여럿이 나누어 먹어야 하다 보니 부족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 나이 아이들은 아무리 먹어도 한정이 없는 시기인데 그 아이들이 60명이 모여있던 보육원에 먹거리는 항상 부족했을 테죠. 그런 곳에서 자란 저는 그렇게 많은 음식을 먹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양부모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렇게 배부르고 따뜻한 분위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러도 돼. 아버지 어머니도 좋고. 석준이 너가 부르고 싶은 대로 해. 우리한테 자식은 너 하나야. 수녀님한테 너가 2번이나 파양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랑 인연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우리 잘 지내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보자는 말은 지금까지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 인생은 따뜻해졌거든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형편이 좋진 않았지만 저에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도시락 반찬도 맛있는 걸로만 싸주셨죠. 옷도 비싸진 않아도 매일 깨끗하게 좋은 냄새가 나도록 빨아서 반듯하게 다려주셨습니다. 그런 저를 전학 간 학교 선생님들도 보육원 출신인 것을 모르시고 잘해주셨습니다. 보육원 아이라는 꼬리표는 어디서든 저를 억누르고 기죽게 했지만 그런 꼬리표가 사라지고 나니 저는 더 이상 기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학원을 다니거나 그러지는 못했지만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숙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친구들과 배운 것들도 많았고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은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반에서는 항상 1등이었고 전교에서는 3, 4등 정도는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가 성적표를 받아갈 때마다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석준이 기특해서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른다. 너무 대견해. 라며 저를 안고 기뻐하셨죠. 제가 아버지 어머니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그것뿐이라는 생각에 더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력했죠. 아버지 어머니는 집 아래에 있는 가게에서 과일을 파셨는데 장사가 꽤 잘 됐습니다. 특히나 명절 때가 되면 여기저기 배달도 많아 정신없이 바빠지셨습니다. 새벽에 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어오기도 바쁘셨죠. 그러다 추석을 앞두고 도매시장에 가시기 위해 길을 나서셨던 아버지 어머니는 그날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음주 운전자가 끌고 나온 차와의 사고로 두 분 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그날따라 부모님 배웅을 하고 깨어있던 저는 울리는 집 전화를 받고 달려간 응급실에서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셨고 제 손을 꼭 잡으시던 아버지는 끝내 버티지 못하고 어머니와 같이 떠나버리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아버지의 그 미소, 어머니의 손길 모두가 생생한데 그분들은 처참한 모습으로 차가운 영화실로 옮겨져 저를 향해 웃으시지도 손을 잡지도 안아주지도 못하셨습니다. 제가 재수없는 아이라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따라 일찍 일어나 나가시는 부모님을 배웅했거든요. 그냥 자는 척을 할 걸. 왜 일어나 배웅을 해서는 부모님을 그렇게 보내드렸는지 하는 자책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자책을 하다 처음 보육원 운동회 날에 같이 가자고 하던 부모님께 가기 싫다고 할 걸. 그랬으면 부모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텐데 그깟 새 옷이 뭐라고 어머니가 명절맞이 새 옷 사준다고 하실 때 싫다고 할 걸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웠습니다. 다 저 때문이었으니까요. 제가 부모님의 짐이 되었고 더 열심히 일하게 했고 새벽에 길을 나서게 했으니까요. 괴로웠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정해놓은 것처럼 제게 상복을 입히고 부모님 영정사진 앞에 세웠습니다. 부모님 휴대전화에 있는 번호로 부모님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주고 부모님의 수의나 장례 방법을 정하도록 물어봤습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이 오늘 사고가 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요. 아직 중3밖에 안 된 까까머리 사내 아이에게 이것저것 고르게 하면서 안쓰럽다는 표정은 덤으로 얹혀주는 듯 대했습니다. 동정어린 눈빛, 이제는 그런 눈빛을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또다시 혼자 남아 그 눈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부모를 여인 불쌍한 중학생이었으니까요. 다시 고아가 됐으니까요. 하나 둘 부모님의 마지막을 배웅하기 위해 손님들이 들어서고 장례식장은 눈물로 물들기도 하고 고스톱을 치는 분들의 고함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손님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분들에게 공통적인 호기심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였죠. 제가 그 업둥이야? 아이고, 쟤도 참 안 됐네. 양부모가 갑자기 이렇게 죽었으니 다시 고아원에 가야 하는 거야? 라며 쑥덕거리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저를 부러워하던 친구들에게로 저는 돌아가야 하겠죠. 어쩌면 더 운이 없어 다른 보육원으로 가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방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돌아가면 어머니가 웃으시며 우리 강아지 배고프지? 엄마가 맛있는 것 해놨어. 라며 처음 제가 집에 왔던 그날처럼 밥상을 차려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아들 아버지랑 산책 갈까? 라며 제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가 아이스크림이며 음료를 사주실 것 같았고요. 단지 그런 평범한 행복을 바랐던 것뿐인데 가져서 행복했는데 그 행복은 일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정해놓은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제가 와서 본인들 살맛이 난다며 제가 복덩이라고 하셨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주파수가 맞지 않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처럼 지지직거렸습니다. 아득해지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건 한 손길에서였습니다. 잘 지냈니? 나 기억나? 우리 오래전에 봤었는데. 라며 제 어깨를 잡는 커다랗고 두툼한 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절 보며 억지로 웃고 계시는 남자분이 저를 내려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한 여자분과 저보다 한두 살 많아 보이는 남학생이 서 있고요. 모두 슬픔에 가득 빠진 얼굴이셨죠. 제가 어리둥절하여 바라보자 기억 안 나? 하긴 오래되긴 했다. 먹고 사느라 자주 못 봐서 그렇겠다. 나 익산의 철영이 아재야. 기억나니? 형님이 너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서 며칠 묵고 갔잖아. 하시니 그제야 기억이 나더라고요. 부모님과 아버지의 육촌이 사시는 집으로 한번 놀러 갔던 적이 있거든요. 온통 논이 펼쳐진 고장이라 우렁이도 잡고 메뚜기도 잡았던 기억 때문에 기억이 났습니다. 그 후에 또 가자고 몇 번 조른 적이 있기도 했고요. 아버지의 용달을 타고 가며 달걀도 먹고 사이다도 먹으며 가는 과정도 즐거웠거든요. 올 때도 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면 어머니 아버지가 웃으며 박수를 쳐주셨죠. 그때 저는 사랑받는 기쁨에 취해 아픈 과거는 잊어버린 것처럼 굴었거든요. 그 기억이 나고 나니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제 부모님은 안 계시니까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절 사랑해주던 두 분이 이제는 세상 어디에도 안 계셨습니다. 그게 너무 실감나서 그저 엉엉 울어버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아재는 안아주시며 괜찮아, 괜찮아. 아재랑 가자. 거기서 학교도 다니고 대학도 다니게 해줄게. 너희 아버지랑 약속했어, 내가. 라고 하시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눈물이 더 났습니다. 아재는 제 곁에서 나머지 장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부모님은 함께 화장을 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혀 계시는 산소 옆에 묻어드리기로 하는 게 좋겠다고 아재가 그러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이 고향인 아버지의 선산에 모시는 게 좋다고 여겼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가 집을 정리하고 살던 집을 처분하려는데 제가 양자여도 유일한 상속자라 저와 대리인의 사인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재와 저는 당분간 집에서 지내고 아주머니와 형은 먼저 내려가셨습니다. 부모님의 유골도 일단 저와 함께 집에 있기로 했죠. 그 편이 마음에도 놓였고요. 전세였던 집과 가게는 몫이 좋아 빨리 나간다며 부동산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처분되기 전에 저를 시청에 데려가서는 아재는 후원자 등록을 하셨고 학교에도 전학 처리를 신청하셨습니다. 졸업이 한 학기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학은 정들었던 친구들과 헤어지는 일이라 속상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안 계신 것보다 슬프진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자마자 저는 부모님 유골을 가지고 아재의 차에 짐을 싣고 올라
익산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의 짐들은 다 버리고 가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진만 겨우 챙겼습니다. 아재는 더 가져가도 된다고 하셨는데 짐이 많으면 괜히 눈치가 보여 그렇게만 했습니다. 가는 내내 부모님과 불렀던 동요가 머릿속을 맴돌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제 품에 한 줌의 재로 남으셨는데 계속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익산 아재 집에 도착해 부모님을 할아버지 할머니 곁에 모셨습니다. 작은 봉분을 만들고 주변에 돌들을 주워 둘러드렸죠. 아재는 이제 너가 여기 자주 와서 들여다보고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셨죠. 아재는 서울 집에서 지내는 동안에 제게 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도박빚을 지는 바람에 온 가족이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나랑 우리 엄마를 받아준 게 너희 할아버지야. 시골에서는 일소 때문에 다 그렇게 산다면서 일도 잘 시키지 않으셨지. 너희 아버지는 친형처럼 잘해줬어. 이것저것 알려주기도 잘하고 좋은 사람이었어. 라며 추억하시더라고요. 아버지라면 충분히 그러셨겠다 싶었습니다. 제게도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주시면서 이게 시골에서 만들어서 날리면 옆집 논까지 날아간다니까 하며 좋아하셨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그 얼굴로 아재에게도 대해주셨겠죠. 너무 그리워 슬픈 마음이 들었지만 아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형은 서울로 간다고 하기에 엄마랑 나랑은 이제 길거리에 나앉겠다 싶었어. 나이 20이 넘도록 배운 거라곤 농사일인데 어디를 가겠나 싶더라고. 형은 무슨 바람인지 고향을 떠나겠다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잡겠니? 객식구가. 어디 일꾼으로 들어가 엄마랑 나랑 먹고 살자 싶었지. 그런데 형이 집이랑 땅 문서를 내밀면서 그간 고생한 값이라더라. 같이 살던 집 옆에 작은 집으로 샀다는 거야. 땅도 한 해 농사지면 둘이 먹고 살 만큼도 남을 만큼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여기나마 농사 지으면서 결혼도 하고 먹고 산다. 다 너희 아버지 덕이야. 친아버지도 모른 척하는 나를 육촌이면 먼 사이인데 그렇게 챙겼어. 그러고도 바라는 게 없더라. 그래서 내 딴엔 농사 진 거 보내고 그랬거든.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생전 가도 나한테 부탁을 안 하는데 그때 너 데려와서 그러더라. 당신들 나이가 많아. 혹시나 둘 다 먼저 가게 되면 너 좀 부탁한다고. 너 어디 가서 눈칫밥 안 먹게 꼭 좀 데려가라고 말이야. 그래서 널 우리 집에 데리고 왔는지 그러더라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킬 날이 올까 했다만 아까운 분들이야. 라며 제 손을 잡으신 아재는 가자. 내가 너희 아버지 어머니만큼은 아니어도 잘해줄게. 그래야 나중에 내가 그분들 볼 면목이 있지. 라며 웃으셨는데 우는 것 같이 보이는 얼굴로 말하시더라고요. 그런 아재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아버지와 닮은 얼굴이 믿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익산은 어릴 적 기억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잠이 들기도 하고 하굣길에 스치는 바람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전학 가자마자 치른 첫 중간고사에서는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서울서 전학 온 아이가 전교 1등을 해버리자 상위권 아이들은 경계했고 선생님들도 탐탁해 하진 않으셨습니다. 졸업 때까지 그저 조용히 다니는 수밖에 없었죠. 버스에 타서 등하교를 할 때도 아무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재의 아들, 그러니까 저와 팔촌 형만이 저를 아는 척했죠. 형도 공부를 잘해 그 지역 명문고등학교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저보다 2학년이 위였는데 곧 고3이 돼서인지 공부에 엄청 신경을 쓰더라고요. 형은 농업대학에 가 연구원이 되어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꿈이라고 했습니다. 농사일만큼 값진 일도 고된 일도 없는데 조금이라도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꿈이었죠. 종자 연구가 어떻고 수익형 농업이 어떻고 해가며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 보면 진짜 뭘 해도 할 것 같았습니다. 저도 분발해야 했죠.
서울에 집이랑 가게랑 처분하고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신 아재는 이건 너 거야. 챙겨놔. 너가 우리 집 가서 지내는 건 내가 형님께 은혜 갚는 거니까 넌 부담 없이 지내. 이 돈은 너가 가지고 있다가 대학 가고 할 때 쓰고 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아재의 마음과는 다르게 저는 눈치가 보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친아들은 아니니까요. 어쩌다 운이 좋게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 그 덕에 아재네 집에 얹혀 살게 되었는데 거저 얹혀먹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집안일도 돕고 쉬는 날에는 밭이며 논에 따라 나서 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웃기만 하시던 아재는 어느 날 저를 불러 왜 불편해? 우리 눈치 보이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데 너희 부모님은 너 친자식 이상이라고 하셨어. 나한테도 부탁할 때 그러더라. 너가 없었으면 두 분이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매번 통화할 때마다 너 자랑밖에 없었어. 내가 농사진 거 먹고 애가 똑똑하다며 고맙다고 얼마나 그러셨는지 아니? 형님의 그 마음을 내가 아는데 너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괜히 눈치 보인다고 나와서 그러지 마라. 그러다 다쳐. 그 시간에 공부, 너 좋아하는 공부 한 자라도 더 해. 라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서요. 친부모, 두 번의 양부모에게 버림받은 저를 어머니 아버지는 뭐가 그리 예뻐서 그렇게 아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운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생각이 들고 나니 부모님께 제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방법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죄책감을 씻어낼 수 있는 일도 그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도 가끔 아재를 도우러 밭에 가서 일도 했죠. 논일은 거의 기계로 하는 거라 제가 감히 나서기가 그렇더라고요. 공부가 잘 안 되고 머리가 복잡하다가도 밭일을 하고 오면 머리가 가벼워지기도 했고요. 너무 힘들어서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었거든요. 겨울이 오고 형은 시내에 있는 기숙학원에 다니기 위해 짐을 싸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재는 저보고도 가서 지내다 고등학교에 가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냥 집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아재네 집에 정을 더 붙이고 싶었거든요. 농촌의 겨울은 도시의 겨울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도시의 겨울이 시리고 추운 느낌이라면 농촌의 겨울은 따뜻하고 포근하고 여유로웠습니다. 몇 없는 아이들은 텅 빈 논에서 눈싸움도 하고 얼음도 지치며 놀았고 집집마다 굴뚝에 오르는 연기가 눈으로 보이니 집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괜히 밖을 걸으며 아버지 어머니를 뵈러 선산에 올랐다가 내려와 따뜻한 보리차만 마셔도 온몸에 도는 온기는 도시에서 코코아를 마실 때보다 더 달고 포근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아재와 아주머니가 저를 그렇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형은 주말에 집에 다니러 와서 제가 고등학교 입학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곤 했습니다. 형이 있어 저를 챙겨주는 느낌이 이렇게 든든하다는 걸 그때 느껴보고는 저도 후배들에게 형 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너무 듬직했거든요. 아주머니가 제철 음식으로 정성껏 해주신 음식에는 정성이라는 조미료가 섞여서인지 항상 맛있었습니다. 막단 호박으로 볶음만 하셔도 밥 한 그릇은 뚝딱 할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봐도 그리움과 슬픔이 뒤섞였지만 포근함을 느꼈던 이상한 시기였습니다. 아마도 안심이라는 마음이 그런 해괴한 마음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안심은 저를 안정시켜 주었고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저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의고사와 학교 내신고사 모두요. 물론 전국 등수는 위로 한참 남아 더 노력해야 했지만 익산에서는 저를 따라올 고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아이가 하는 고아 새끼가 서울서 와서 좀 한다고 잘난 척 하기는 말을 버스 정류장에서 듣고 가슴이 찢기는 고통을 느끼며 고개도 못 들고 있는데 너 이 새끼 다시 말해봐. 얘가 왜 고아야? 돌아가셨어도 부모님 다 계시고
우리 부모님이 얘 돌봐주시는데 이게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해? 라며 형이 나타나 그 아이 멱살을 잡더라고요. 그 아이는 형의 등장에 당황했는지 다른 말은 못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데 제가 형을 말렸습니다. 형 그만해. 괜찮아. 라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형과 저는 아무 말도 않고 왔습니다. 내려서 집을 향해 걷는데 석준아, 그럴 때는 참지 말고 말해. 너가 왜 고하니? 아저씨랑 아주머니가 너 부모님인데 낳지 않아도 부모는 부모인 거야. 그런데 너가 왜 고아야? 너부터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굴어. 그런 놈들한테 기죽지 말고. 공부도 잘하는 놈이 왜 그래? 라며 어깨에 손을 얹고 저를 당겨 안더라고요. 너는 내 팔촌 동생이야.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기죽지 마. 나까지 창피하게. 자식. 이라고 덧붙이는 형 앞에서 저는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저는 더 당당히 굴었습니다. 형까지 창피하게 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그랬더니 정말 다른 사람들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고 다시는 고아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형은 정말로 본인이 원하던 농업대학에 진학해 수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바라셨던 대로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경영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공부했죠. 아재는 형이 얻은 정보대로 이런저런 상품 작물을 생산하셨습니다. 지금은 흔한 파프리카나 여주 같은 상품 작물들은 국내에서는 판매가 미진했지만 생산하는 대로 일본에 전량 판매가 되었고요. 다 형이 학교에서 배운 정보 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익이 엄청 늘었다며 제게 석준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라며 학원을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전국 등수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내고 저는 형이 간 학교는 아니었지만 우리나라 상위권 대학의 경영학과에 반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기 전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서 꼭 성공할 테니 기다려 주시라고 말씀드렸기에 저는 허투루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은 제가 입학할 때쯤엔 군대에 있었기에 같이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면제라 군대 걱정 없이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해 성적 장학금도 탔습니다.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다른 학우들과는 달리 저는 대기업 입사에 매진했습니다. 교수님들도 행정고시를 권하셨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큰 건물에 양복 입고 출근하는 회사원이 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도 그 꿈은 이루어졌지만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그렇게 멋지지만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정에 혼이 나갈 지경이었죠. 그럴 때마다 아재와 아주머니를 뵈러 익산으로 향했고 부모님 산소까지 다녀오고 나면 겨우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그러다 한 친구가 자신이 스타트업을 시작할 거라면서 제시를 하더라고요. 교육 프로그램 앱을 개발하는 건데 몇 년 후 각 기업에서 개발 중인 스마트폰이 널리 쓰이고 나면 큰 돈을 벌 거라며 투자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후 와서 경영진에 합류하라고 하는데 무슨 생각인지 그 말에 혹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국내 휴대전화 시장을 글로벌하게 넓히는데 주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투자를 했습니다. 친구의 계획대로 일은 더디지만 촘촘하게 진행이 되었고 출시하고 업계 선두 그룹에 포함되며 그 규모가 커지게 되었죠.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산간 도서지역 아이들도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기에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고요. 투자 이익금을 받은 걸로 더 투자하고 서울에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결혼할 때 혼주석엔 아재와 아주머니가 앉아주셨죠. 형하고는 한 달에 2~3번은 만나고요. 아재와 아주머니는 아무리 못해도 3개월에 한 번은 뵙습니다. 근 3년간은 몹쓸 코로나로 자주 못 가긴 했지만요. 그래도 최대한 가려고 합니다. 아이들도 시골 가고 싶다고 좋아하기도 하고요. 저의 사정을 모두 아는 아내는 별 티내지 않고 시부모님 모시듯 해주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장인 장모님께 잘하려고 하죠. 얼마 전 아재와 아주머니 사시는 집을 리모델링 하는데 제가 돈을 내드렸습니다. 손사래를 치며 안 받겠다 하시는데
집을 고쳐놔야 제가 더 자주 오죠. 라며 안겨드렸습니다. 형은 저만큼은 아니어도 보태긴 했다며 웃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는 묘비석도 벌써 제대로 해놓았고요. 아재 아주머니께서 이제 농사 그만 지시고 형이 세운 회사에 연구 단지인가 뭐로 만든다는데 거기에도 투자할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투자처더라고요. 형이 하는 일은 그게 뭐든 다 좋은 거니까요. 아재는 일만 늘어난다고 하시면서도 내심 좋으신 것 같습니다. 뭐든 다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버려지길 반복하던 제게 이런 가족이 생긴 건 정말 행운이지 않습니까? 다 부모님 잘 만난 덕분입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던 저를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뭘 더 해드리고 싶어도 계시질 않으니 할 수가 없어 가슴만 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렇게 잘 살아요. 은혜 안 잊고 씩씩하게 살게요. 제 탓하고 못나게 굴던 거 죄송해요. 사랑합니다. 라고 전하고 싶네요. 저희 부모님 다 보고 계시겠죠? 그리고 절 버린 사람들은 혹시 그 아이인가 싶다면 후회 좀 하시길 바랍니다. 저 진짜 잘 살거든요. 제가 살던 보육원에도 매달은 아니어도 때마다 크게 기부할 정도로요. 그 복덩이 당신들이 버린 겁니다.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난 잘 삽니다. 라고 전해주고도 싶네요. 한번 시작하니 괜히 주저리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잘 자랐다고 한 번이라도 칭찬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하늘에 계신 부모님과 익산에 계시는 아재 아주머니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